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22.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반물질이란 대단한 물건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질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빅뱅이 일어나는 동안 반물질이 손톱만큼이라도 더 생겼거나 손톱만큼이라도 덜 생겼다면 아마 이 우주는 반물질 바탕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우주에서 살고 있고 반물질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질과 반물질이 상호작용할 때 질량은 곧이곧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어떤 입자가 상호작용하느냐, 상호작용하기 전 에너지 상태가 어땠고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에 따라 감마선 세례에서 아원자 폭포까지 별의별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져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니게 된다. 1이나 2가 있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겠지.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물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반물질은 디아스포라 이전 지구에서 발견되었다. 칭시의 설계 도면이 그려지기도 훨씬 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저 신기한 발명품으로 남아있었다. 돌파구를 찾아내기 전까지 지구인들은 유의미한 양의 반물질을 합성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이끌어낸 발전은 축 끊긴 프로세스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항성간 이동에 반물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물리학에서는 별들 사이를 건널 정도로 속도를 올려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하기 편리한 물질을 반물질 말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주장이 100%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축구킨이 성과를 내기 전 사람들이 반물질을 가지고 했던 성과 없는 시도들이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되었더라도 반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기술이 없었다면 디아스포라는 어림없었을 것이다. 지금쯤이면 개척지 건설 임무는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데다 성공한다 해도 도착지의 상황을 원래 살던 곳처럼 끌어올리기까지 몇 세대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이동은 거창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거나 끔찍한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말이 된다. 고대 미크로네시아인들은 자원이 고갈되어 굶주리게 되면 이동했다고 한다. 우리가 도망친 이유는 버블 전쟁 때문이었다. 뻔한 소리지만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 개발된 경우가 많았다. 인쇄기는 성경을 인쇄하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포르노를 더 많이 찍어냈다. 항생제는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었다. 오큘러가 처음에 어떤 용도였는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대규모로 반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은 그런 목적으로 발명되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는 쿼크와 굴러온 구름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데서 섹시한 구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온갖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두 번째 영역은 당연히 전쟁이다. 이 영역에서 반물질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말해두자면 지구인들도 반물질을 가지고 인류를 방사성 먼지로 만드는 방법에 몰두하기 전에 에너지를 생산해 우주선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는 했다. 한 10초 정도? 하지만 그건 역시 자기당급 버블이 발명되기 전까지 반물질을 실질적인 학살 수단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열 핵폭탄을 만들듯 반물질 폭탄을 만들 수는 없다.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 반물질 핵은 일반 물질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5,000kg짜리 자기 토러스와 이를 담을 진공 챔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만들기가 꽤 까다롭다. 자기 당급 버블이 발명되면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젬마가 설명하기로 각각의 버블은 시공간 매듭이며 내부와 외부가 본질적으로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고 했다. 반물질 덩어리를 이 버블로 감싸며 엄청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 가지고 다니기 좋게 포장할 수 있다. 이것은 드라카가 연료를 보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가속 단계에 있을 때 반물질로 채워진 단극 버블이 경락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연소실로 가서 일반 물질로 채워진 반대극 버블과 섞인다. 그러면 반물질 버블과 일반 물질 버블이 두 개씩 만나 터진다. 이렇게 버블이 소멸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주선은 추진력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슬슬 감 잡았겠지. 버블 폭탄의 원리는 간단하다. 반물질로 채운 단극 버블을 전달체에 넣는다. 목표물의 전달체가 도착해 터지면 바람에 날린 버블은 자기 반발력에 의해 서로 밀어내며 멀어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블은 폭발한다. 버블이 얼마나 분산되도록 하느냐, 버블 안에 어떤 반물질을 채우느냐에 따라 성층권에 구멍을 낼 정도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목표 지점에 방사능과 퀀텀 입자비를 내려 건물과 인프라는 멀쩡하게 두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도 있다. 옛 지구에서 전쟁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반물질의 이런 성질에 주목했다.
지구인들은 오랫동안 열 핵폭탄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종말을 불러올 만한 파괴적인 목적 말고는 유용하게 사용할 줄 몰랐다. 문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쓸어버릴 만한 폭발을 일으키면 낙진, 성층권까지 보내지는 분진, 잔존 방사능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목표물만 날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 주변과 주변의 주변, 주변의 주변의 주변이 피해를 입어 결국 폭탄을 날린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방이 종말을 가져올 무기를 가지고 반격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이런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결국 공격을 가한 쪽도 같은 무기에 당하는 셈이 된다. 버블폭탄은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올바른 구조로 올바르게 배치하기만 하면 적진을 원하는 범위만큼 뒤에 부작용도 거의 남지 않고 괴멸시킬 수 있었다. 폭탄은 작고 가볍게 만들 수도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 공격을 받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폭탄을 던질 수도 있었다. 목표 지점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인 다음 원한다면 바로 다음날 그 장소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 시체 썩은 냄새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식체를 썩게 할 박테리아조차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완벽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악몽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맥락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당시 옛 지구가 환경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구 밀도가 지금 에덴의 거의 100배였으니 모든 디아스포라 평균 인구 밀도보다 1000배가 높았던 셈이다. 게다가 산업과 농업 기술도 현재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구인들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질식하고 있었다. 수백 년에 걸쳐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이 변하면서 한때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했던 행성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식량과 물을 분배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다. 게다가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독립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무려 200개 이상 난립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무기가 나타났고 이러한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가 마음만 먹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쓸어버리고도 비어있는 땅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상황은 아주 나빠졌다. 강력한 선제 공격에 성공해 살아남은 이들이 기록한 버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전쟁은 3주를 넘기지 못했고 전쟁에 참여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은 5개에 불과했으며 행성의 반물질이 모두 고갈된 다음에야 끝났다. 무엇보다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류였던 옛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죽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그 후 20년이 채 안 되어 칭시가 발사된 것은 버블 전쟁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디아스포라를 설명할 방법이 달리 있을까? 테라포밍이나 예방접종 걱정이 없고 지각이 있는 토착 생명체와 전쟁할 필요도 없는 인류가 처음부터 보금자리로 삼아왔던 단 하나의 행성을 떠나 니프라임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구인들은 인류가 한 장소에 남아있으면 서로 죽이게 되리라고 확신했고 그 생각은 거의 맞았다. 지난 600년 동안 옛 지구에서는 아무 신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하려면 흩어지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반물질 무기가 계속 존재한다면 디아스포라가 말짱 도루묵이 되리라는 것도 확신했다. 유니언은 처음부터 옛 지구를 배척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진화했으며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유니언 사람들도 결국 지구인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논쟁하고 가끔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반물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니언의 모든 세계가 준수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원칙이다. 익스펜더블 중복을 금지하는 것보다도 더 깊게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다. 만에 하나 이 규칙이 깨지는 날에는 그리하여 그 사실이 이웃 세계에 알려지는 날에는 총알 작전에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바로 여기지? 베르토가 조종실에서 물었다. 화물카 문이 열렸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크레파스 위를 정지 비행하고 있었다. 이 황량한 행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크레파스였다. 여기가 내가 빠졌던 구덩이일까? 아마도 누가 알겠어. 내가 말했다. 맞는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 베르토가 말했다. 드롭 원치에서 케이블 2m가 나왔다. 에잇은 배낭을 메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아래서 봐. 그러고는 허공에 몸을 던졌다. 나는 케이블이 내려가는 동안 내 배낭을 들어 올렸다.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았다. 이 배낭에 도시 하나를 말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들어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곧 윈치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케이블 끝이 보였지만 나는 망설였다. 저기 베르토, 내려가기 전에 네가 확실히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식스는 어떻게 죽었어? 베르토가 한숨을 쉬었다. 크리퍼 때문이라고 했잖아. 재생탱크에서 나와 네가 처음 물었을 때 난 이미 대답을 해줬다고. 그 말 안 믿어. 크리퍼가 날 잡아먹었다고 했지.
기억나? 그것들이 널 먹었다고 하지는 않았어. 네가 크리퍼한테 잡혔다고 했지. 네가 먹혔다고 받아들인 거고 식스는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다른 크레파스에서 작업 중이었어.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눈 너미 밖으로 튀어나왔어. 갈기갈기 찢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구멍 아래로 끌고 갔지. 15분 뒤에 신호가 사라졌고 마지막 10분 동안 신호가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뭐? 네가 가져온 크리퍼 샘플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겠거니 했어.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가져갔겠지. 그 녀석들이 식스 오큘러를 가져갔어. 내 오큘러를 가져갔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걸로 뭘 할 수는 없었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너는 거짓말을 했어. 사령부에도 거짓말을 했지. 크리퍼한테 지각이 있다는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았잖아. 사이클러에 던져지기 충분한 사유야.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베르토는 말이 없었다. 나는 좋게 10초는 기다렸다가 고개를 젓고 케이블로 손을 뻗었다. 두려웠어. 베르토가 대답했다. 나는 뒤를 돌아 베르토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뭐가 두려웠는데? 거짓 보고를 올리기 전까지 잘못한 일이 없었잖아. 나한테 일어난 일도 네 잘못이 아니었고. 아니, 사령부가 두려웠던 게 아니야. 크리퍼들이 두려웠어. 어쩌면 너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구멍에서 널 끌어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가속기를 들고 얼른 구멍으로 들어갔다면 식스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안 했다고. 두려웠으니까.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너는 베르토 고메즈야. 플리터를 초속 200m로 몰아서 폭 3m 틈새로 지나갈 수 있는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했다. 베르토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클러에 들어갈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숨긴 건 나, 마샬, 그리고 너 자신한테 인정할 수 없어서지? 밖에 널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거야. 베르토는 계기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에이시 기다리겠다. 있잖아. 내가 어찌어찌 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너부터 죽도록 패줄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몸을 던졌다. 그래서 여기가 맞아? 바닥으로 내려와 케이블 연결을 푸는 동안 에이시 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크레바스 바닥 폭은 5에서 6m 정도 되어 보였고 30m 얼음벽이 양쪽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간쯤 원숭이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얼음 밖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지역 전체에 땅굴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아래로 내려갔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면 다른 동굴 입구를 찾으면 돼. 케이블이 모습을 감췄고 잠시 뒤 베르토의 셔틀이 가속을 시작했는지 중력 생성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위 밑을 막 지났을 때 구멍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며칠 동안 구멍을 덮을 만큼 눈이 내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말했다. 저기야, 내가 떨어진 자리. 우리는 구멍 가장자리로 걸어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폭 1m 정도의 바위굴을 내려다보았다. 내려갈만 했겠네. 에잇이 말했다. 에잇, 이건 아닌 것 같아. 에잇은 나를 돌아보았다. 들어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 임무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아니, 해야 해. 에잇이 말했다. 크리퍼들은 지각이 있잖아. 그리고 이건 전쟁 범죄야. 미드가르드에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걸 알면 우리가 제2의 골트가 될 수 있어. 나는 엄지로 배낭을 가리켰다. 우리들의 배낭에는 사실상 버블 폭탄의 미니어처가 들어있었다. 드라카의 원료 저장고에서 가져온 작은 반물질 덩어리 5만 개가 각각 자기 단급 버블에 쌓여 있었다. 버블이 밖으로 나오면 도깨비불처럼 공기 중으로 퍼져 떠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버블은 터질 테고. 지금 내 등에 지고 있는 물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에잇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것들한테 지각이 있는 건 알겠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전쟁 범죄는 이 무기를 인간한테 사용할 때 이야기지. 착륙거점 개척지에서는 뭐든 가능해. 테라포밍 전문가들은 우리가 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대륙 전체를 멀균 소독했어. 너도 알면서 그래? 그러고는 구멍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도와주지. 첫 발을 디디려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놈들 중 하나가 날 구해줬어. 내가 말했다. 에잇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나흘 전에 동굴에서 길을 잃었고 베르토는 내가 죽게 내버려두고 철수했어. 슈퍼 하나가 나를 구해줬어. 나를 들어서 돔 근처까지 옮긴 다음 그대로 놓아줬어.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한테 이 난리가 난 게 그것들이 잘못이라는 소리네? 좋다. 에잇은 나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어쨌든 상관없어. 마샬이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이클러에 던져질 거고 거기서 나올 방법은 없어. 인격 정보까지 다 지우고 망할 채는 우리 자리에 들이겠다잖아. 에잇은 몸을 살짝 더 기울여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있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멍 가장자리를 한 손으로 짚고 다리를 구멍에 넣은 다음 팔로 몸을 지탱하며 말했다. 아래서 보자. 알겠지? 에잇은 몸을 구멍 아래로 내리더니 곧 자취를 감췄다. 나는 자리에 서서 구멍 아래쪽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도망갈 수 있다. 눈밭을 헤매다가 호흡기를 열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뭐가 달라질까? 에잇이 그때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위에서는 베르토나 나샤를 보내 내 시신을 찾은 다음 배낭을 회수하고 나인을 동굴로 내려보낼 것이다. 결국 오클레 메시지가 도착했다. 빨리 와, 세븐. 할 일 해야지. 나는 한숨을 쉬고 배낭을 꽉 조인 다음 에잇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에잇이 말했다. 찢어져야겠어. 가능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방아쇠를 동시에 당기자. 그럼 버블을 최대한 넓게 퍼뜨릴 수 있고 한쪽 버블이 먼저 터지기 시작해도 다른 쪽 버블의 분산 패턴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테니까. 에잇, 내가 입을 열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아. 움직여. 음성 채널 열어두고 준비되면 알려줘. 그리고 지난번에 만난 친구를 마주하게 된다면 에잇은 짐짓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모르겠다. 사과라도 하든가. 나는 열 감지 카메라에 비친 에잇의 형상이 옆 동굴 중 하나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에잇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나도 동굴 한 개를 골라 배낭끈을 어깨에 딱 붙게 조절한 다음 걷기 시작했다. 세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뭐 좀 보여? 동굴이 텅 빈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는 해. 여기도 벽 긁는 것 같은 소리 맞지? 맞아, 우리 친구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온 걸 아는 거야? 어차피 에잇은 볼 수 없겠지만 나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여기는 걔네 집이야. 우리 돔에 저들 중 하나가 들어온다면 알아차릴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계속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가 통신 연결을 끄는 게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뭘 하러 온 건지도 알까? 10분 뒤 동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서서 위로 경사진 길을 택할까 아니면 아래쪽 구불거리는 길을 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통신창이 깜빡였다. 시야 왼쪽 모서리에 사진 한 장이 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은 넓고 깊은 동굴이었다. 동굴은 크리퍼로 들끓고 있었다. 듀건을 쓰러뜨리고 메인 로크 바닥을 찢어놓은 작은 놈들이었다.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수만 마리일 수도 있었다. 세븐, 사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에이, 들어봐.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수년 전에 엄마 집 마당에 풀어졌던 거미를 다시 떠올렸다. 그 거미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한 번 더 살려줬을까? 아니면 다시는 오지 못하게 눌러 죽여버렸을까? 만약 거미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서식지를 찾았다면 거미들이 마당에 개척지를 건설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에잇? 에잇은 답이 없었다. 에잇, 들려? 마지막 사진이 내 캐시에 저장되었다. 무슨 사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찍은 거대한 크리퍼의 아래턱과 앞발 사진이 있었다. 그 순간 에잇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어디 있는지, 크리퍼 유치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놈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에잇이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동굴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나 마찬가지였다. 에잇이 죽은 자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다음 모퉁이를 돌면 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지금 방아쇠를 당겨 임무를 끝낼 수도 있다. 나는 눈을 감고 방아쇠에 연결된 선을 찾으려다 망설였다. 앞에 피어진 모닥불이 거꾸로 타들어간다. 나뭇가지가 연기와 재를 빨아들인다. 앞에 앉은 애벌레가 보인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고 꾹 닫은 입에도 힘이 가득 들어가 있다. 시야 모서리에 채팅창이 열렸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동굴을 꽉 채울 만큼 큰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너 이해해? 나는 눈을 끔벅이며 혀로 이를 싹 훑은 다음 침을 삼켰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방아쇠 줄을 가볍게 잡았다. 응, 이해해. 네가 본질이야? 그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크리퍼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래턱 두 개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위협이겠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방아쇠 줄을 좀 더 단단히 잡았다. 네가 본질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멍청한 행동이었다. 크리퍼가 인간의 바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눈은 없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네 부속물을 파괴했다. 네가 본질이야? 본질? 부속물? 에잇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다. 당길 수 있지만 당기지 않았다. 대신 크리퍼를 믿어보기로 했다. 내가 본질이야. 크리퍼의 머리가 동굴 바닥으로 내려오고 아래턱도 안쪽에서 바깥쪽 순서로 천천히 닫혔다. 나도 본질이야. 우리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유니언에 속한 세계 수백 개 중에서 인류와 토착 생명체가 공생하는 장소는 딱 하나뿐이다. 이 행성은 은하계 나선형 팔의 거의 끝에 있는 M형 항성을 홀로 공전하는 작은 외성으로 가장 가까운 개척지와 20광년 떨어져 있다. 인류가 가장 먼 곳까지 나가 개척지 건설에 성공한 사례였다.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행성을 롱샷이라고 불렀다. 이 개척지의 성공 뒤에는 사연이 숨어 있다. 애초에 롱샷 행성에는 나무에 서식하는 두 종류가 살고 있었다. 나는 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이동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숲 지붕색에 맞춰 색을 바꾸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 없이는 이들을 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행성의 하나뿐인 대륙의 중앙 고원에 모여 살았다. 처음 개척민들이 착륙했을 때 이들은 과학기술이나 문화면에서 미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은 농업이 발달하기 이전의 인류보다 크게 앞서지 못한 상태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다. 내가 본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원래 인간이 무기와 거주지, 플리터와 우주선을 발전시키게 된 이유가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서툴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롱샷의 토착 생물들은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데 서툴지 않았다. 그들은 총 없이도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다. 개척민들이 착륙했을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륙 거점은 해안에 있었고 해안은 그들이 서식하는 산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개척민들도 토착 생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낯을 가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는 데다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착륙 후 20년이 흐르도록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의 만남이 왜 다른 거점과는 달랐는지까지 역사책에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개척민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성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시간이 열쇠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